이준석 대표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행보를 보면 짐작 가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만뒀는데 말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시죠. 적어도 우리 후보랑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행은 막아야 된다.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쯤부터 자기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제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진박.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핵심 관계자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진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이 진윤이겠죠 이번에는. 그게 용어만 치환된 거죠. 진실한 사람들에서 치환된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거의 병원 가야 될 정도 트라우마를 얻었는데 제가. 윤기찬 대변인한테 한번 좀 먼저 물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실 그런저런 어려움 속에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놨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자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아주 활발하게 인터뷰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의외인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선대위 직책을 다 내려놓고 나서 하신 말씀이 돕겠다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돕겠다. 선대위 직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대표로서 하여튼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장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이게 뭐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뭔가 어떤 좋은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태가 좀 오래 가거나 그러니까 선대위로 복귀하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 장외에서 하는 그 언행의 내용 자체가 누구나 보더라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언행이 오래된다면 그럼 저는 의도가 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단장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충심으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대위 체제도 새로 좀 짜고 이렇게 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한 거사다. 그렇게 보기도 하던데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어떻습니까? 듣기에. 이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언행에 대해서는 뭐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대위 내부에서도 뭐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모 신문하고 마지막 말미에 이번 대선이 잘못되면 본인도 정계를 떠나야 된다라는데 방점을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울산회동을 통해서 마저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고 현재까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방법은 저것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은 좀 일부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온당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문들 이렇게 사설도 쭉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던데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당직자들도 그러하고 기자들도 그러하고 뭐 황당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당의 리더는 정당이 목표하는 바를 이뤄내는 게 정당의 리더죠.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입니다. 정권은 획득이 바로 정당의 목표고 정당은 그냥 취미생활 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권 획득을 반드시 해야지 그 정당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정권 획득도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대표의 최종 목표는 정권 획득이죠. 국민들에게 이 싸움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이준석 대표가 한번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보고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획득 포기했구나. 포기했으니까 저렇게 싸우지. 그러면 너희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다. 뭐 상대 후보를 찍든지 아니면 퇴장을 하겠죠. 투표소에서. 입장하지 않고 기권을 하겠죠. 이러한 결과가 빚어질 텐데 과연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이준석 대표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당의 존재 목표를 위해서 리더가 존재하고 당의 대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와이드에서 국민의힘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은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하다가는 정치 생명이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하루쯤 조금 생각을 더 정리하시고 내일쯤 그냥 전면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홍보본부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행위들로 인해서 아마 긴 시간 암흑의 터널을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만 대표께 드리고 싶어요.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방송 보니까 누가 나가가지고 선대위 관계자가 이준석 뭐 며칠 내로 복귀 안 하면 정치생명 끊어질 거다라는 발언을 종편 방송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선대위가 결국에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뭘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준석을 또 한번 협박해 볼까? 김명주 의원 그 와중에 또 뉴스아이들을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의 저 말을 본인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이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계 또 대결적 요소 이미 이제 앙금이 남아서 굳어져가는 양상입니다. 누가 뭘 해도 상대편의 얘기를 중심으로 듣지 않고 오직 내가 하는 방식, 내가 하는 것이 옳은데 왜 다른 길로 가느냐. 특히 아마 자기가 이제 20, 30대 젊은층을 대표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20대, 30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매우 형식적으로 통보식으로 이렇게 영입해 오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내가 존재감이 땅에서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울산 회동에 있어서도 본인은 여전히 윤 후보랑 이렇게 감쌌지만 속으로는 윤 후보가 과연 울산 회동 이후에 윤핵관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 후보도 알고 있다라고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속으로는 계속 두고 보았던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도 리프레시하고 온다. 지금 이렇게 조수진 최고하고 싸우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준혁 교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했을 거예요. 예, 그럼요. 그 본인이 어쨌든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당 대표인데 후보가 조수진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거나 아니면 뭐그 이준석 그 당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좀 잘 좀 이해해줘라. 내가 잘 앞으로 타이를 긋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30대 장관 아주 여러 기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37살 먹은 자기를 어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혹은 당 그 후보가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과연 말이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서운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하면서도 윤핵관 얘기를 했고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윤핵관 얘기를 합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윤핵관 문제는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단단히 굳힌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살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아예 꼭 집어서 장제원 의원이다. 윤핵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나는 윤핵관이 아니다.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2라운드는 이준석 장제원 간의 장외전 양상입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김재희 실장은 후보 3호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고요. 조직본부장은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사실상 윤핵관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 감정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총괄위원장이 현재 선대위 문제를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결하겠다 그랬고.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중진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대변인, 그런데 왜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전해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지원 의원으로도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두 분이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서로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노력 없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네 분이 정말 있고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거의 규정을 해버리는 이게 좀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윤핵관 얘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번 사태 잘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부과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윤핵관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선대위 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반응치고는 상당히 이게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이런 이제 갑작스러운 또 선대위직 내려놓는 이런 대표의 반응 자체가 약간은 좀 인과관계 면에서 보면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선대위를 슬림화해가지고 메시지 등의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이런 의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 또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다소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장제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장제원 의원이 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좀 거기에 반박하는 강한 뭐 스피치를 많이 날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벌어진 것 같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을 두고도 장제원 의원이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반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앙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가장 대표. 이준석 대표의 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대표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후보 되더니만 나를 자꾸 뒷방으로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죠. 내가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잃었다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두려움이죠. 두려우면 싸웁니다. 주먹을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뒤를 물러서서 여태까지 당이 전통을 한번 보십시오.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보가 갖는. 그런 우선권을 좀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면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를 쫓아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그가 대선 기간 중에 갖는 권리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는 태도가 조금 모자라고 거기에 따라서 두려움까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냉철하게 본다면 이 기간만 끝나면 당권을 갖고 있는 대표로서의 지위가 얼마든지 회복이 되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 너무 시기상조적으로 좀 두려움을 과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장제원 의원은 왜 나를 가지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당신이 윤핵관이야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지요.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이 선대위에서 사실상 국민 그 캠프부터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일단 윤석열 후보 발언을 들어보면 장제원 실장을 옹호하는 것 아닙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개념상으로의 윤핵관의 처지에 있지 않다. 예. 그렇게 이제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감싸는 것이고요. 또 뭐 결과적으로는 뭐 조수진 공보단장의 문제도 이렇게 풀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를 그냥 민주주의다 이렇게 논란 정도로만 보는 것. 예.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똑같은 말이라도 핵심적인 관계자로서 일은 없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 대표가 불만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다면 알아보고 조처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문제를 더 쉽게 푸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단장. 네. 지난번에 울산 회동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윤핵관 문제 하지 않았습니까? 뭐 홍보비 해먹는다는 얘기 뭐 후보 있는 쪽에서 했다. 그 사람 정리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박수를 치고 끝났는데 윤핵관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사실 발표 내용에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예상하기로 윤핵관 문제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두시고 내가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이준석 대표가 저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면 그런 점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해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울산회동 전에 자명하면서 장제원 의원이 없는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을 하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게 줬던 의미가 좀 있었고 며칠 전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단장이 부딪혔을 때 다음 날 장제원 의원이 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려서 이준석 대표도 너무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조수진 단장도 이건 위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후보 뜻을 후보를 팔고 판다. 다닌다 뭐 그랬죠. 이런 글을 써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올렸던 이런 페이스북의 글이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줬었고 그 사이에 김정인 위원장을 통해서 무언가 본인이 좀 바라는 어떤 그 선대위의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뭐 특정인을 지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실체가 안 보이는 무언가를 이 좀 안개 같은 거를 다 윤핵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오늘부터 해서 이제 김정인 위원장께서 직접 그립을 잡고 예. 선대위를 운영을 하신다니까 잘 정리가 될 거로 기대를 해보면서 딱 한 말씀만 붙이면 이제 이 선대위에 있는 장제원 의원 문제가 있었던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김정인 위원장도 그렇고 특히 후보도 그렇고 본인 혼자 몸이 아니라 지지자들, 당원들 모두의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갖고 좀 모든 일에 임해줬으면 하는 미간 말직에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간 말직은요 수석 부단장인데 새로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이 왔다면서요? 김은혜 의원이 오늘 전 임명이 됐습니다. 예, 만나 보셨나요? 예, 낮에 봤고요. 김은혜 예. 의원은 과거 뭐 기자 생활할 예. 때부터 좀 알고 있었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또 일을 그랬죠. 했던 경험이 예. 있었기 때문에 뭐 일을 앞으로 저희 공보단 차원에서 일은 잘 챙겨갈 수 있을 거라 좀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김은혜 의원이 공보단장 가는 걸 보고 아 박정하 단장하고는 잘 맞겠다 싶었는데 조수진 단장하고는 어땠어요? 좀 잘 안 맞았나요? 공보단장도 저는 뭐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조 단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서 뭘 큰 직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꼭 그 대선에서 이겼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그런 바람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조 단장하고 일할 때도 지금 뭐 김은혜 새로운 단장하고 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수진 단장하고 박정하 부단장하고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제가 더 위지요. 근데 왜 나이 이야기를 본인은 하고 그래요? 아마 저 대표하고의 그런 사달이 났을 때 그 곤궁한 상황을 좀 넘어가려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아마 그런 얘기가 그냥 불쑥 나오지 않았나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정하 부단장이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그런 아니에요. 부분도. 그런데 김준혁 교수 어제 김경진 특보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면 좋겠다. 안 돌아오면 좀 힘들 거다라고 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계속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는데 장제원 의원을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 전에 나 그만둘 거야 뭐 4시에 기자회견 할 거야 막 이러는데도 전혀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제 김경진 의원한테 물어봤죠.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했냐 그랬더니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했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어제 저도 저 방송을 들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 안 했다. 그걸 확인해 준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라디오 방송 이야기 유튜브로 다 들었는데요. 저는 뭐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좀 방심한 것이 아닌가, 너무 좀 승리감이 좀 약간 좀 강하게 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뭐 제대로 듣지 않아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한 2, 3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30 세대들의 지지 철회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여러 혼선이 생기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그 선대위 입장에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그 당대표가 이야기한 어떤 선거 대책위의 어떤 거대함을 좀 슬림화하고 조직 체계 문제도 좀 변화시키고 또 나름의 어떤 그 지휘 체계도 좀 바로잡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세게 나갔지만 명분이 있게 되니까 또 들어가야죠. 정말 그 김경진 의원 말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정치 생명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며칠 안에 정리돼서 분명히 명분 삼아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국민의힘 듣기에 푸근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한국 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해야 된다는 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맞는 거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또 대결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나저나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방안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장 돌아올 좋은 수 그림이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지난번 울산 회동처럼 대표와 후보가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화학적 결합을 해서 지난번이 물리적 결합이었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화학적 결합이다 하고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굳세게 전진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돌아올 가능성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안 돌아온다고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렸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죠. 그러니까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다른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기에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 유지만 돼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괜찮은 거고 이준석 후보는 답답한 거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답답한 혹시 거죠. 이준석 대표를 후보로 밀고 있나요? 아니 그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자꾸 헛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답답한 거고 윤석열 후보는 현상 유지만 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아까 김준혁 교수님 2030에 얘기했지만 2030의 지지를 얻는 진정한 뭐 아주 앞으로 위대한 정치인이 되려면 예. 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윤기찬 대변인 어때요? 돌아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18일 만에 이제 이런 사단이 예. 났는데요. 저는 그 계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멸감 정도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의 어떤 그 명분, 예를 들면 선대의 슬림화를 통해서 선거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목적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또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선거를 이기려고 선대에도 슬림화하는 것이고 선거를 이기려고 메시지도 분명히 일원화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그 서로 간의 공개적 공방이 계속되면 선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 사퇴 수습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맡겨두고 호남 방문길에 나섰지요. 그런데 또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언 논란 이번이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논란이 된 발언, 극빈층 배운 것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들어보시죠.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그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김준혁 교수. 네. 혹시 저런 말을 한 학자가 있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지식이 짧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이렇게 진지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좀 의식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갖다가 뭐 자유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의도로 한 것으로 긍정적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저 이야기만 놓고 보자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도 누릴 수 없다. 우리 예전에 이 국민들은 개, 돼지 이런 수준이다라는 표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좀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이고요.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좀 올렸는데 조선시대 때 그 백성들이 사실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득권에 대한 저항,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민국, 백성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밀란들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그리고 4.19 혁명, 5.18 민중항쟁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저런 인식과 생각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단장, 네. 김종인 위원장도 실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실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달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뜻과 다르게 전달이 본인이 됐다. 하고자 했던 진의와 지금 표현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투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이 잘못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 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경제 상황 속의 어려움 이런 거 저런 걸 얘기를 하다가 진짜 여유가 없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자유마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잘못 와전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제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선대위 관계자로서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바로 잡았기 때문에 국민께서도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해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좀 될까요? 해명 내용이 들어왔죠? 말을 하면은 그 취지를 앞뒤 저걸 봐야죠. 근데 빈곤층을 갖다가 폄훼한다고 막 얘기가 저도 어제 봤는데 그거는 아마 상대 진영에서 말을 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맡아도식으로 한 거고요. 그 말의 취지를 보면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김영주 의원. 네. 저렇게 이제 말이 나왔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자유방임주의의 문제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자유주의, 복지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아마 이런 개념도 녹아낼 수 있을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국가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이미 조세라는 형태를 통해서 저런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억지로 자유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1930년에 그 스페인의 오레타가의 가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중의 반란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예. 결국 엘리트 조직과 대중이 있는데 대중은 잘 조직을 못하면 반란을 일으킨다.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와서 그게 어떤 사회체제라고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비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현재 조세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내가 복지 차원에서 자유를 넘어서 자유주의적 시각을 넘어서 조금 김정인 위원장하고 좀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될 것을 너무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어떤 개념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논란이 된 발언이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전북대 학생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 1, 2학년들 학생인데 나중에 자라면 앱으로 이렇게 취직도 하고 그러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갸우뚱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발언 들어보시죠. 휴대폰 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그 말의 취지가 기존에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앱이 아니고요. 실시간 동기화되는 그런 AI 기반의 그 일자리 매칭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뭐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학생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를 앞뒤 잘라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 왜곡도 그런 왜곡이 없는 거죠. 자, 이걸 왜곡했다라고 보는데 김준혁 교수,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앱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한 뭐 10가지 이상 정도 되고요. 저희 뭐 학생들 누구든지 다 쉽게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죠.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너무 검찰에 오래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상명하복 그리고 그냥 의견 듣고 의견 지시하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황당한 발언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저 부분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왜곡이라고 하니까 더 길게 좀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거 지금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지는 않았을 테고요. 아마 왜곡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설명이 부족했죠. 본인 설명이 부족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앱들은 데이터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직종별로 한정돼 있든 지역적으로 한정이 돼 있든 직업의 종류별로 한정이 돼 있든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한 국가 뭐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여러 가지 앱을 거치지 않더라도 하나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력이 축적이 되면은 현재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예를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나한테 적합한 직종이 추천되는 이런 식의 현재 앱과는 다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앱을 말하고 싶었는데 설명이 부족했죠. 그 부분 분명히 후보가 좀 미진한 설명 때문인 것이고요. 예. 저 왜곡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네. 아까 민주주의 부분도 자유 이 부분도 사실은 복지도 자유에 포함한다 이런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유라는 게 국가로부터 자유가 아니고 신체 자유처럼 국가에 의한 자유.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자유. 이런 적극적 자유를 말하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반드시 복지가 필요하고 그것은 자유를 좀 확대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단어 선택이 좀 적절치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논란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생각이 조금 저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있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순천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는 외국의 수입 이념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이 부분은 자칫하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매우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도 있지요. 이것도 해명했죠. 민주화 운동이 하고 한번 쉬고 바깥에서 외국 등에서 수입되어 온 그 이념이 그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이 수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문민화가 된 이후에도 그런 이념 투쟁들 또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그 운동권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주 의원. 네. 이렇게 말한 것마다 해명을 해야 된다면 그 문제가 있죠. 네. 저 얘기를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대 체제, 근대 학문 자체가 솔직히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고 서양의 과학 중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굳이 80년대 운동권만 외국 학문 봤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보수 지지자들이 생각한 것도 다 공화, 근대, 탈근대 그 개념 자체도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뭐 굳이 뭐 윤 후보를 뒷받침해서 논의한다면 뭐 까르도스라든지 종속이론이라든지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중국의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어찌 보면 일본 책 외워서 복사해가지고 공부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감은 불교든 유교든 막스주의든 우리화해서 정말 내실 있게 더 키웠다는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80년대 운동이 그 이념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논쟁할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한국말을 한국 사람이 하고 한국 사람이 듣는데 저렇게 판판히 해석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 통역사를 한번 붙이셔야 될 것 같은 이런 뭐 위기감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요. 사실 뭐 수입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자유나 민주 이러한 단어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외국의 디모크라시나 프리덤 이런 용어를 우리가 훨씬 알기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먼저 알았으니까 자유라는 단어, 민주라는 단어 이런 조어를 일본 사람들이 한 것이고 그런 건 뭐 전부 다 수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또 다르게 또 해석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좀 거대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줄이시고 전북 전주에 갔으면 전북 전주의 현안에 대해서만 좀 제대로 말씀하셨어도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텐데 전북대학 가셔서 아니 전북대 학생 여러분 전주 혁신도시의 전북대 학생들 얼마 뽑아갑니까? 과연 가산점 얼마 줍니까? 이런 것에 좀 토론을 하시던가 뭐 좀 전북에 대해서 좀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좀 하시면 되는데 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된 발언들이 불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과제를 좀 던졌으면 그것을 갖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되는데 전 너무 거대 담론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전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윤석열 후보가 진영에는 꼴대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에만 좀 치중을 하시고 공세적인 발언을 좀 자중하시고 좀 지역 현안만 제대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많은 지역민들에게 어필을 할 텐데 좀 거대 담론 자유 민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좀 유턴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점수를 얻고 그리고 수비에도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가 발언 논란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께서는 조금 거대 담론만 조금 절제를 하셔도 충분히 뭐 큰 점수를 따실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주제가 좀 어긋난 것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좀 느낍니다. 발언 논란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못 가니까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은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당시에 그 9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는 또 그분들이 선뜻 내키지 않은 정당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의 그 대척점에 있는 정당으로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이 더 혁신을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박정아 공보수석부단장 공보 쪽 맞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참 어찌됐든 이렇게 막 자꾸 해명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좀 정리돼서 국민들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후보께서도 좀 정제된 말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뭐 일부 왜곡될 수도 있다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니까 웃으면서 호남에
가서 뭐 농담 삼아 민주당 얘기를 했던 거지 그게 뭐 본 뜻은 아니었다고 뭐 제가 화면을 봐도 저도 그렇게 마지막 보여집니다. 발언은 너무 그 다큐를 예능을 다큐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이런 것도 아마 후유증일 수 있어요. 앞부분에 하도 이렇게 뭐가 꼬여가지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예. 받아들일 때는 저거마저도 뭐 잘못된 것 아닌가처럼 보여지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반성하고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고 그랬는데 정작 후보가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더 내부적으로 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호락호락한 대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윤기찬 대변인, 근데 후보가 이렇게 그 가는 데마다 말을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일단 후보가 메모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보고하시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구어체로 그러니까 후보의 특성은 뭐냐면 항상 옆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어체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만들어서 문어체 위주로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본인의 뜻이 국민께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후보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민주당에 갈 수 없었다는 건 물리적으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이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정당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국민의힘이라는 건 지금 전남도민분들이 보실 때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정권 교체라는 대의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좀 좋은 쪽으로 가급적 해석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때는 이때라고 판단했을까요?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보이는 상황을 노리기라도 했듯이 이재명 후보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표정이 많이 밝아 보입니다. 얼마만인가요? 자, 오찬 회동 후에 이낙연 대표 공동위원장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재명 후보랑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요. 이낙연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가지신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손을 잡은 그 시점 왜 지금일까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바로 손을 잡기도 어려운 말하자면 그 지지자들의 상당히 많은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반발, 반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예. 일정한 시점이 지났고 50일이라는 시점이 지났고 이제는 뭐 이해찬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두가 이제 이재명 후보로 하나됨을 선언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하고 이제는 본인이 나서도 말하자면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손잡았다는 것으로 큰 반발이 없을 수도 있다. 예.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고 좀 거의 지금 이 시점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상당히 벌어졌던 이재명과 윤석열 간의 간격이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힘을 보태줌으로써 본인의 역할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예. 장점도 없잖아 있고요. 제가 듣기로도 완전히 본인이 갖고 있던 캠프는 최근에 완전히 해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조그만 이제 사무실만 여신 건데 지금 이 타임이 아주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타임에서 본인이 일정한 공동 비전을 세워 나갔을 때 뭐 다음 주부터 비롯되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재명 후보가 힘을 받는다면 본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가장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김준혁 교수, 지금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부분이 조금 돋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와 비전 그 통합위원회 뭐 이런 내용인데 위원장을 공동으로 했다. 이건 뭐 제가 봐서는 함께 대선 치르고 그 이후에도 뭐 나름의 어떤 공동정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좀 한 당인데 담겨져 무슨 있다고 보고요. 공동정부예요? 아니 어쨌든 뭐 같은 당이긴 하지만 예. 어떤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세력과 이낙연 후보의 어떤 세력들이 함께 연대해서 나름의 어떤 그 차기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시점 자체가 지금 뭐 좀 그렇게 봅니다. 저희 대학 전 이사장님께서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열심히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이재명 후보로 정말 완전히 단일화해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하시면서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로다가 완전히 이렇게 더 세게 밀자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들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깊게 연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 이사장이 특정 정당 지지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분이 지금 이제 그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전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전 이사장?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이라고 하셔야지. 아, 예, 깜짝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손을 잡았는데 그렇지만요. 이재명 후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저께 숨진 김문기 처장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죠. 이게 진실일까 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고 김문기 처장입니다. 한 10명 정도 갔다고 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박 11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는데도 잘 모른다. 이해가 참 잘 안 되지요. 이재명 후보가 잘 아는데도 뭔가 캥겨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모른다면 10박 11일 동안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진이 처음 공개된 게 아닙니다. 김은혜 의원이 공개를 한 건데 지난번에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을 때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진이 김문기 씨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세미나 사진입니다. 여기에도 이재명 후보 한 자리 건너서 김문기 씨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세미나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10박 11일이나 출장을 갔다 왔으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잘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관할하던 뭐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문기 고인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본인이 대표로 있는 성남정책연구원 시절에 세미나를 주관하고 토론자로 초청했던 그 사진이 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유일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 불렸던 분이 이재명, 김문기님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할 때 드림팀처럼 저분들이 함께 활동을 많이 했었죠. 사진 한 장을 더 공개하셨던데요. 이 사진은 지난 2015년 1월에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때 10박 11일이었죠. 그 당시에 고 김문기님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셨던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께 이 트램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현장 사업 발굴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실 분은 딱 두 분이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그리고 고인이 되신 김문기님이죠. 모르셨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옛날에 한번 뵀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 왜 그 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했을까요? 저 출장 간 게 시장 시절인데 도지사 시절인지 좀 헷갈렸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00만 도시 이상의 지금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하 기관의 팀장을 잘 기억을 못할 수는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얼굴을 알지만 뭐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름을 알지만 또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그 계속 같이 다녔는데 그걸 정확히 기억 못한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데 아마도 제가 봐서는 그 이렇게 전혀 기억을 못한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뭐 좀 약간 착각한 뭐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김준혁 교수가 해명하고도 좀 궁색한 것 같죠? 예, 뭐 사실은 약간 궁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을 보름 동안 같이 갔었는데 예. 저 다른 대학 교수님이 그 뒤에 만났는데 저를 전혀 기억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면도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같이 여행 갔던 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하지 못했으면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럴 생각을 수도 합니다. 있죠. 뭐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경철 의원 저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외국 여행을 가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밀접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외국 여행을 가면 단체로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같은 버스에 타야 하고 같은 뭐 트램 올라타는 사진도 있던데 같이 어떤 교통수단이든 동승을 하기 때문에 밀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서로 식사도 같이 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친분을 쌓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사실 외국 여행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해외 외국 여행이 아니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가까이서 사진을 찍고 같이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렇다면은 모른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번 이재명 후보의 말씀은 조금 궁색한 것이 아닌가.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다. 근데 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대장동에 대해서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특히 이번에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자신한테 모든 것을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자신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설계자는 놔두고 실무자한테 다 덮어 씌우니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 터이고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은데 이번에 모른다고 한 발언은 너무나 좀 합리적인 발언으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 아닌가.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결단하셔서 특검법을 발의하셔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좀 합리적인 설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벌써 이렇게 두 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특검이 좀 빨리 진척이 돼서 사실을 다 밝히면 좀 더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논의를 보면 여야 서로 상대방 때문에 안 된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 때문에 특검이 안 되고 있을까요? 한번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빨리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예? 특검법 상정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짜고 치고 있다. 국민들 상대로는 특검법 하는 것처럼 하고 민주당은 막고 있다. 그분들이 얼마나 돌아가셔야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이 여당도 이분들 돌아가시는 데 대한 공범이다. 수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아직 의견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논의에 대한 합의를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특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야 지도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 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 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대변인 일단 여야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특검을 하자는 데는 서로 뭐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너무 야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특검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여당 입장인 것 같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무슨 효율성 있는 특검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저 주장은 이런 들으면 일리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라고 국민의힘을 또 비판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상정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도 상정된 뒤에 논의가 많았고 또 법안이 여러 개가 또 별도의 법안이 또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해 놓고 나서 그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상정조차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면에서 보면 민주당 그 의원님들 하는 말이 다소 좀 와닿지는 않고요. 상정해놓고 별도의 본인들도 법안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특검 법안에 야당 추천인지 이런 여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미 있었던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 갖고 지금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저는 진정한 의도가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으면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죠.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건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인 것이고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런데 모른다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 그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의도가 수사와 연관돼 있다고 지금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께서는 모른다는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재명 후보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정하 단장, 어찌됐든 지금 특검법을 만들더라도 여당이 다수니까 여당 뜻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야당의 요구를 몇 가지는 좀 덜어내고라도 특검법을 빨리 그 좀 발현시켜서 착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계속 앞서 저희가 좀 봤습니다만은 여당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당 발의로 지금 180석이나 갖고 있는데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상정 자체를 여당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이미 2010년 부산저축은행 건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라. 심지어 그거 하면 재밌는 거 나올 거다라는 후보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민주당이 이걸 법사위에 저희 당 안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도 만들지 않고 상정을 안 해서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뭐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진짜로 하고 싶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특검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특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을 대선에 앞다퉈서 해서 물리적으로 대선 그 이전에 특검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뭐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훨씬 더 후보의 말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더 어떤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밝히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만큼 조금 더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특검 발의에 임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 참 답답하겠죠. 본인 말로도 미칠 지경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풀릴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또 윤석열 후보 발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또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 사석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고 들었다. 아마 대통령이 되면 최순실 이상으로 실권을 흔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반말하는 거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온당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모든 한간에 알려진 것은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같이 식사한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최경철 의원 부부간에 말 편하게 하세요? 네, 뭐 좀 우습게 들릴 겁니다, 국민들께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척도가 바로 정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 대표가 저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소를 금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반말을 하면 전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럼 최순실은 왜 전행을 저질렀습니까? 최순실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행을 저질렀습니까? 반말하고 이게 뭐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께서 조금 이 김건희 씨가 좀 아주 잘못된 행동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 같은데 비유가 매우 부적절했다. 정당의 대표로서 도저히 할 말은 아니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많은 국민 아니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겁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평소 좋은 말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만큼은 좀 실언을 하셨다고 빨리 실수를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조금 북돋고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영주 의원 저 내용은 좀 김건희 씨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듣기는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김건희 씨가 들려오는 바로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등장하고 활동하고는 구분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지만 그 예로서 반말하기 때문에 주도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대의 일반화된 보편적 가정의 구조하고는 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왜 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런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통해서 전체 의도를 다 이렇게 까먹어버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김준혁 교수. 그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이제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자꾸 불거지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아예 김건희 씨를 이렇게 뭐 영부인으로 안 하고 부속실도 없애고 영부인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또 안쓰러움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 대통령 영부인은 그냥 가족이 아니라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영부인이 어디 가서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 영부인과 만나서 외교를 하고 또 국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조선시대 왕비도 말입니다. 역할이 있어요. 종료제례 때 음식 모든 것들을 다 왕비가 주관해서 하거든요. 하다못해 전근대 사회, 봉건제 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런 식의 생각과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정아 부단장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부르든지 뭐 여사라고 부르든지 그 부르는 걸 떠나서 또 부속실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부인이 있을 경우에 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의전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없앤다고 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해소할 수 있게 혹은 문제가 있다면은 뭐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영분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윤석열 후보가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후보 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부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건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부인까지 권력을 위임받은 건 아니거든요. 의전상, 경호상 필요해서 부속실이 있었고 경호를 뭐 합니다마는 저는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저렇게 후보 부인 혹은 대통령의 부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경험했던 청와대에서 보면 사실은 뭐 대통령 부인의 외교적인 역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걸 너무 부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야 후보들 다 좋은 얘기들을 별로 못 전해드렸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야 후보가 모두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낙폭은 윤석열 후보가 더 큽니다. 한국갤럽 조사 32.9 대 35.2, MBS 조사는 35 대 29로 뒤집혔는데 윤석열 후보가 30% 아래로까지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리얼미터는 37대 40.1.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두 후보가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5대 29로 나온 MBS 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3%포인트, 윤석열 후보는 7%포인트나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심상용 후보들이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 네.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후보들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하락에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정권 교체에 대한 희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특히 야당이 자중 질환을 통해서 또 후보 스스로가 여러 가지 설화를 내므로써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박스권에 갇히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뭐 대선 날까지도 어떻게 예. 뭐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철 의원,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갈수록 더 초접전 양상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뭐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뽑는 것도 아니고 최악을 뽑는 것이 아니라 뭐 차악을 뽑아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대선인데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 후보가 아마 이길 겁니다. 지금 두 후보가 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약점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후보가 결국에 마지막에 들통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 이것을 국민들이 잘 본다면 뭐 제대로 된 후보가 뽑힐 것인데 거짓말을 많이 하면 결국에 마지막에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윤기찬 대변인, 차악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왠지 좀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각 후보가 장단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차악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각자 보는 기준에 따른다면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건데 저는 저렇게 후보 간의 지지율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 지지율과 정권 유지 지지율이 같아졌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위원장 후보 다 그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혁 교수, 정권 교체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그 정권 교체 지지율이 높은 것만큼을 윤석열 후보가 못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어떤 변수가 될까도 궁금해요. 뭐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것을 열을 수 있는 신선함 같은 거를 처음에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실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